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간 긴 터널을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뒷차가 미칠 듯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차선을 피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와 전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나왔다. 2016년이니까 그때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얼마 안 됐어. 어린분이네. 아버지가 아침에 준영아, 내일 아빠랑 북한산 갈래? 아버지가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도 같이 다녀오기로 했죠. 다음 날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100군데까지 딱 찍고 내려오니까 벌써 해가 지고 어둑어둑한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까지 챙겨 먹고 9시가 다 돼서 그곳에서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도로에 차가 정말 한 대도 없어요. 주말 밤이라서 차가 꽤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네. 차가 안 막히니까 오히려 좋다, 야. 그렇지. 저도 그래, 피곤한데 좋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노래를 들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곧 한 터널로 들어갔죠. 한참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뭐지?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더래요. 여기 아까 갈 때도 지나갔어요? 아이 그럼 이렇게 길었나? 여기가 그 사태산 터널이잖아. 한 4km 정도는 될걸. 왜? 무서워? 에이 무섭긴요. 아버지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차도 주말인데 안 보이고 소음도 크고 다른 공간인 것 같은 느낌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없이 조용하게 터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짙게 썬팅을 한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우리 차와 가까워졌어요. 아, 그쵸. 그런데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번쩍번쩍 상향등을 켜대는 거예요. 경적까지 울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아무 문제 없이 주행하고 있던 아버지는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갔어요. 왜냐면 자기가 뭘 잘못하거나 그치. 신호위반을 한 게 그치.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차가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거야? 아버지는 급하게 차선을 바꿔서 피했어. 근데도 그 차는 차선을 바꿔서 따라오는 거야. 상향등 불빛이 반사되니까 아버지는 앞을 계속 보려고, 왜냐면 이제 곧 터널이 끝나니까 조금만 나가면 되는데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도 이 빛이 쫓아오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난폭하게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갔더니 갓길 쪽으로 차를 세우는 거야. 방금 위험했던 상황에 화가 잔뜩 난 아버지가 이제까지 상향등을 킨 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좀 걱정이 됐어. 그치. 왜냐면 그치. 가서 아빠가 싸울까 봐. 맞아. 가서 싸우게 되면 일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건데 잔뜩 긴장한 채로 아버지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잠시 얘기하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우리 차 쪽을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운전자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리고 꽤 길게 얘기를 나누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무슨 일 있나 보다. 뛰어오는 거야. 아빠
왜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게 열리지 않았는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썬루프. 썬루프 위에 있는 거. 이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얘기를 하고 와서 보이.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썬루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계속 확인해요. 기괴하네. 왜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인지 다시 여쭤봤는데도 아버지는 어떤 반응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듯이 바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난폭 운전을 했던 그 차는 출발하지도 않고 서 있어. 그대로 서 있는 갓길에. 차는 조용.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치, 말을 그치. 꺼내기가 아들 놀리지.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가 딱 아버지를 봤는데 겁이 난 것처럼 아, 질렸어. 아빠, 저 뭐예요? 왜 그런 거래요? 아까 말이야.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는 내내 정말 찜찜하더라고. 찜찜하지. 현상이나.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데? 뭐야 도대체? 화가 난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그 차 운전석 막 두드려. 응. 저기요. 운전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애도 타고 있는데. 좀 내려보세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있어요? 네? 차 위에 뭐가 있었어요. 아유 진짜 계속 뭐라는 거야? 운전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짐승 같은 게 있었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여기?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 같았어요. 진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 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지? 멍하니 벙벙했대요. 그럼 알지 운전자가.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가서 냄새도 맡아봤어요. 술 먹은. 술 먹었나? 아. 그리고 물어봤어. 이상한 소리 계속 하니까. 술 드셨어요? 아니요, 술 한 모금도 안 마셨고요. 그 짐승 같은 게 썬루프를 어떻게든 연락을 했다니까요. 아 이거 뭐야? 그 여자같이 생긴 계속 열려고 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썬루프로 확인을 계속 한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도 놀래지 이제. 아버지가 놀라서 다급하게 운전사 얘기 듣고 빨리 차로 온 거예요. 찜찜한 마음에. 뭔가 썬루프가 확실히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재차 확인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아들한테 하니까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찜찜하다. 너무 찜찜하지. 아, 나 위도 못 올라가. 계속 가면서 혹시나 열리지 않았나? 계속 썬루프 쪽을 보면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 근처에 다다랐어요. 뭐야? 차 천장에서 뭐가 긁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옆에 뭐 단 게 아니라. 차 천장에서. 뭐야? 아빠. 아빠. 제발 아빠. 집 앞에 차를 대충 세우고는 둘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뛰쳐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떨림이 멈춰지지도 않고 쉽사리 진정도 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우리를 응시했던 그 괴물이 따라올까 봐 다급히 창문으로 다가가 슬며시 골목을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저거 보여? 엄마와 같이 다시 확인하려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없었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다음날 차를 확인하러 나간 아버지와 저는 응. 차를 보고 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차에 있는 거 아니야? 멀쩡하던 썬루프와 그 주변 지붕이 예. 기스로 뒤덮여 있었어요. 실제 뭐가 있었네. 와. 대체 그날 밤 아버지와 제가 목격한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강의실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형이 처음 이제 저희 강의실을 찾아왔었어요. 그때 처음 그 형을 보게 되었죠. 그 형? 되게 남자답고 잘생겼고요. 그 확실히 기억나는 이병헌이랑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 이병헌이랑 되게 닮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자주 듣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런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집 문제로 그 월세 뭐 이런 걸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럼. 근데 그 형도 이제 같은 상황이었죠. 형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거든요. 딱 봐도 아 정말 무슨 일 있구나. 자, 지금부터는 상훈 씨가 말씀하신 이병헌 닮은 그 형의 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IMF 때 도저히 부모님께 유학 가겠다고 손을 벌릴 수도 그때는 없겠더라고요. 다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알바비 모아서 여기 대만까지 오게 됐거든요.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무조건 기숙사로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분한테 계속해서 저기 더 싼 집 없을까요? 저 근데 진짜 싸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싸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중개인이 좋은 생각이 난 듯 학생한테 딱인 곳이 있어 하는 겁니다. 그 중개인이 차를 타고 같이 그 집으로 향했죠. 굽어진 도로 돌고 돌아 이제 도로 주변에 작은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저렴한 이유가 있지. 근데 또 이게 동네가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한 명도 안 보이고 다니는 차도 없고 외진 곳이고. 너무 조용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저기 산 끝자락에 나홀로 아파트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아파트네. 예,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제가 앞으로 살면서 기이한 일을 겪게 될 바로 그곳입니다. 내부는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침대며 책상이며 뭐 가구가 이미 다 구비가 돼 있고요. 풀옵션. 심지어 월세도 싸니까 아유. 일단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 짐을 챙겨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그때는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제가 그 집으로 가던 길에 옹기종기 작은 집들 있다고 했잖아요. 마을? 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묘지였구나. 이게 다 묘지였던 거예요. 아 근데 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야? 일단 모양은 영락없는 집입니다. 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비석이랑 영정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었더라고요. 신나가. 그것도 이제 한두 기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공동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싸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살 아파트는 그 공동묘지 끝에 있었던 겁니다. 맨날 지나쳐야 돼. 일단은 뭐 좀 찝찝하긴 하지만 서둘러서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첫날 집에 들어와서 일단 여기저기 좀 쓸고 닦고 침대 맡에 이제 제가 아끼는 성경책이랑 성모 마리아 상도 좀 두고 그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랍을 열어봤더니 빨간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왔더니 뭐 나도 갔나 보다. 홍바오? 홍보는 뭐야? 이게 대만에서는요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걸 아, 빨간색 좋아해. 예 맞습니다. 빨간색 좋아해. 신봉투가 아니라 오긴 또 빨간 봉투. 네. 맞아요. 빨간 봉투에 넣어주거든요. 이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역시나 그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럭키. 누가 나도 갔나 봐. 네. 그래서 그냥 다시 서랍 속에 넣어뒀죠. 혹시라도 또 오면 찾아올 수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일단 깨끗한 방에다가 가구까지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요. 정리를 마치고 막 잠이 들려던 그때 뭐야? 필기 소리인데 필기 소리야. 뭐야 이거 못 쓴 거다. 귓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책상에서 미친 듯이 빠르게 뭔가 막 쓰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쳐갖고 눈만 살짝 떠서 이렇게 싹 봤어요. 깜깜한 방 안인데 책상 앞에 검은 형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아 뭐야? 막 이렇게 소리 질렀죠. 너무 무서우니까 막 불 켜고 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피곤해서 꼴 봤나? 분명히 난 보고 듣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불을 켰는데 피곤해서 꼴 봤나 싶어서 넘겼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자꾸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무슨 이렇게 세탁기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봤죠. 근데 웬걸? 빈 세탁기가 혼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왠지 나 말고도 누가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누가 느낌. 오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무서워지더라고요. 뭐 그러던 어느 날 과 친구들이랑 시내로 나가서 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터널에 들어서는데 무슨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 혼자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지금 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지? 귀신이 매달린다. 그래서 이때는 백미러로 이렇게 봤죠. 있어. 제 뒤로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것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이 집도 조금 무섭고 시나이 터널이라고 쫄았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렸죠. 추스리고 이제 속도를 이제 내려고 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쓱 이렇게 있는 거야. 또 있어.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막 홀린 것 마냥 계속 보이는 거야, 이 백미러에. 뭐야? 그래서 정신없이 터널 다 빠져나왔죠. 시내에 도착해서 식당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야, 아까 그 여자 어디 갔어? 뭔 소리야? 아까 네가 뒤에 태운 보라색 원피스 말이야.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봤구나 그 친구도. 아, 야, 아까 네 뒤에 태운 보라색 원피스 이쁘던데? 어머. 뭐야? 그때 직감했습니다. 터널에서 봤던 그 여자구나. 쫓아왔다, 쫓아왔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까 심신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도 좀 이른 시간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들렸던 그 소름 끼치는 연필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만 이렇게 들어갔고 책상 쪽을 봤습니다. 긴 생머리에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 어쩌지? 이거 어떡하지? 오만 생각을 하다가 그 침대 맡에 제가 두었던 그 성모상 가슴에 안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마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제발 도와주세요. 성모마리아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성모마리아님. 막 기도를 하다가 왠지 모를 싸한 기운에 다시 눈만 이렇게 돌려서 책상 쪽을 봤어요. 예, 어디 갔지? 그제가 사라진 겁니다. 먹히네 이게. 아, 갔구나.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그 여자는 찾아서 뭐하게? 아, 왜 찾냐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문화동아리에 비치된 그 유학생을 위한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어떤 글을 읽고 제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왜? 대만에선 빨간 봉투를 줍지 마라. 여는 순간 죽은 자와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그 빨간 봉투.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전 그때 막 미친 듯이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 돈만 들어있는 줄 알았던 그 봉투 안에 누군가의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쪽지하고 머리카락하고 손톱이 들어있던 거야. 그리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야, 그 집주인이.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보라색 원피스하고 그럼 내가 영혼 결혼식? 일단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한테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무슨 일이에요? 저 그 집에서 진짜 못 살겠거든요. 빨리 방 뺄 테니까 보증금 빨리 내놔요. 내가 왜? 빨리 내놔요. 그 중개인이 막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1년 계약인 거 모르겠냐고 이러면서. 전에 살던 여자 무슨 일 있었던 거 맞죠? 에? 그러면서 빨간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중개인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그거 있네. 이것들. 그제서야 중개인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나도 힘들어요. 갑자기 태세 전환해서. 문제 있는 집이니까 가격이 싼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 계절이 바뀌고 나서 유학생회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이병헌 닮은 형이 오셨어요. 체육대회에 나타난 거예요. 얼굴은 너무나 수척하고 굉장히 피곤이 찌들어 보이더라고요. 형 잘 지내요? 뭐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보증금은 포기를 못 하겠다고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갔구나. 대단하다 진짜.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잠들고 저녁 10시에 일어나서 밤을 새버린대요.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피곤하지. 도대체 그 집엔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20살 때 사주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역술인 분이 이상하다 혼자 막 끄적끄적거리시면서 혹시 한 11살 때, 한 12살 때 이때쯤 엄청 많이 아프거나 엄청 크게 사고를 당한 적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때 단명할 사주라고, 명이 끊길 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큰일을 겪었었나 보다. 때는 2001년 1월, 제 나이 12살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경기도 여주의 작은 동네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갱이 오늘도 잘 놀았나? 딸갱이.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쓰시던 애칭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엄마 나이 40이 넘어서 태어난 늦둥이거든요. 얼마나 귀해. 귀한 자식이야. 거기다 경상도에서 친인척 하나 없는 경기도까지 이제 시집을 와서 혼자 또 절 키우셨던 터라 고생 저에게도 많으셨겠다. 또 엄마에게도 이 서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세상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네. 잘 때도 서로의 옆에 꼭 붙어서 자곤 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달아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방 안엔 가로등 불빛만 비출 뿐 고요했어요. 아, 다시 자야겠다. 엄마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고 눈을 감는데 방 안이 아까보다 더 깜깜하니 어둠이 내려앉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문 쪽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그 그림자는 마치 방 안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도둑인가 싶었던 저는 계속 주시했죠. 근데 그림자가 사라지더라고요. 갔나? 아, 갔나 보다. 홀로 안도하던 그 순간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저희 집 현관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더 힘을 줘서 잡아당겼는데 조금씩 열렸고 제 손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잡고 있던 문도 벌컥 열리고 말았죠. 은지야. 은지야. 정신을 차려보니 은지야. 무슨 꿈 꿨나? 엄마가 제 팔다리를 확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서럽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무슨 꿈 꿨나? 엄마는 꼭 안아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다 그냥 악몽을 꿨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비슷한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만 하시다가 제가 하도 악몽을 꾸니까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저승사자 아니야? 아, 그럴 수 있겠다. 데려가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우리 딸갱이한테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시선까지 우리 딸갱이한테 들이시기 시작했죠.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도 해야지. 귀한 딸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 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옆에는 빼빼 마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매일 내 꿈에 나타나서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줄다리기를 했던 그 사람이구나.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꼭 감고 잠든 척 하려는 그때 내가 너 안 자는 거 다 봤는데. 이 가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 꼭 데려갈 거야.
단숨에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고는 저를 질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을 막 뻐끔거리면서 엄마를 불러댔지만 목 안에 뭔가가 꽉 막혀 있는 듯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온몸을 막 쥐어짜면서 다시 외쳤는데 엄마! 엄마! 근데 이 남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엄마! 그가 낸 목소리는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얘네도 닮았대. 얘네도 똑같아.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죽는 건가 싶던 찰나에 당장 그 손 못 놓나 이 잡기야! 생전 처음 듣는 엄마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 누워 있었고 엄마가 누워 있던 자리에는 이미 이불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엄마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엄마야, 우리 딸기 또 꿈 꿨나? 응. 근데 꿈에서 엄마가 구해줬어. 엄마 최고. 맞나? 아유, 우리 딸갱이. 엄마가 맨날 그렇게 지켜줄라니까 얘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 응? 밥 먹자. 가자. 옛날에. 엄마가 절 토닥이면서 상 앞으로 끌길래 그제야 밥상을 봤더니 이게 뭐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야?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반찬들이 한 상에 다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엄마의 깜짝 선물은 또 있었어요. 딸갱이 오늘 엄마랑 데이트 안 할래? 데이트? 매일 식당 일과 밭일로 바쁘시던 엄마가 오늘은 저와 놀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건데? 저는 그 무서운 꿈도 다 잊어버리고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는 오늘 뭘 할지 설렘 가득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앞에 못 보던 터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슬쩍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걸어서? 거기다 터널 중앙에 연기가 자욱히 깔렸는지 잘 안 보이길래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때 전 단숨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남자라는 것과 그가 절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야. 내 꿈에 나와서 나 잡아가려는 그 남자. 딸갱이.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우리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안으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놀란 제가 서둘러서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넘어지는 바람에 엄마를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 얼른 터널 쪽을 바라봤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근데 어디선가 엄마가 아닌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제 앞에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 너머에서 어딨어? 그 순간 하나면 됐다 아이가 하나면 아는 냅둬야지 어찌라니고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우리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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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떴을 때는 깜깜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엄마가 없더라고요. 그때 계세요? 꼬마야, 우리 경찰 아저씨들인데 혹시 집에 어른들 안 계시니?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바로 눈을 감으셨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가 대신 간 거야. 사실 그 당시에도 엄마랑 저 둘밖에 없어서 저한테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애틋하고 서로 의지를 많이 했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는 그냥 많이 죄송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죄송했는데 이제 저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알 것 같아서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진다면 저도 엄마랑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엄마처럼 딸을 가진 행복을 알 수 있게 된 이유. 어쩌면 제가 무탈하게 자라길 바랐던 엄마의 간절한 마음 덕분 아니었을까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던 저에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반 친구였던 웅이와 건우인데요. 삼총사군요. 네, 저희 셋은 말이죠.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공포괴담,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 미스테리 사건을 쫓는 모임이죠. 이름하여 고스트 브라더스. 야, 그땐 정말 진심이라 이 장비빨도 좀 세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 자, 일명
귀신 탐지기라고 불리는 EMF 측정기인데요. 맞아요, 알아요.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불규칙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자기장이 셀수록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4개 이상이다. 네. 있어. 그 주변에 무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구나. 네. 그리고 바로 이 인형. 저주하고 싶은 상대의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 같은 이 신체의 일부를 넣고 인형 몸에 못을 박으면 상대방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저주 용품인데요. 이건 뭐 차마 쓸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자체가 무섭다. 정말 무섭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야, 니다 그거 아니야? 뭐? 이 저주를 내릴 땐 말이지 무조건 혼자 있어야 한대. 혼자? 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저주를 내리고 있잖아. 너한테 그 모습을 들키면 내가 날리던 살이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와서 꼭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겠어. 그렇습니다. 한창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웅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도 비싼 얘기 알아. 저기 뒷산 가는 길에 있는 그 터널 알지? 거기 예전에 어떤 무당이 죽었는데 딱 그렇게 살 날리다가 도로 돌려받아서 죽은 거라던데? 부메랑처럼. 저희는 즉시 각자 준비물을 챙겨 터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누가 앞장설래? 건우 너가 카메라를 들었으니까 앞장서. 아니지. 내가 뒤에서 영상 찍어야지. 그럼 일단 우리한테 손전등이 2개가 있잖아. 채용이랑 나랑 하나씩 들고. 근데 난 중간에서 탐지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웅아, 고! 저희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둡고 음침했어요. 기운이. 무엇보다 가장 불쾌했던 건 이 들어서자마자 온몸을 휘감았던 축축하고 불쾌한 물비린내였어요. 혹시나 해서 귀신 탐지기를 확인해 봤는데 뭐 반응은 없더라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저희의 발소리만 메아리 치던 그때. 뭐야? 깜짝이야! 왜? 뭔데? 아,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붙어주니까. 아, 진짜. 아, 진짜 놀랐어. 씨. 놀랬다, 진짜. 얘 그냥 버리고 갈까? 아, 버려. 버리고 가? 야, 최용. 최용. 어디 갔어? 웅이를 찾아 주변을 살피는데 저 앞에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야, 채용! 어디? 웅아, 같이 가. 야, 웅아! 그렇게 웅이 뒷꽁무니만 보고 계속 걷다 보니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였습니다. 아, 이번에도 허탕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뭐 애들에게 야, 이제 그만 가자 이랬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웅이가 이어진 산길을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채용! 저 새끼 왜 저래? 야, 웅아, 같이 가. 저랑 건우는 웅이를 쫓아 산길을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순간 서늘함이 느껴져 주위를 돌아보니 거기엔 깜깜해서 아니 들여다 보이지 않는 동굴이 있었어요. 야, 너 진짜 들어갈 거야? 난 못 가. 난 때려 죽여도 못 가. 야, 그럼 쟤 빼고 우리끼리 가냐? 빨리 와. 못 가. 못 가. 결국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는 건우를 입구에 세워두고 저 혼자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오랜 시간 닿지 않은 듯 입구부터 굉장히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멀리 희끗희끗 무슨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굴 끝에 웅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웅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재단 같은 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단 위에 올려둔 것들의 정체가 그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의 흑백 사진과 부적, 그리고 이 지푸라기 인형. 저주 인형. 인형의 팔, 다리, 곳곳에 못이 박힌 채였습니다. 저주 하나. 저는 본능적으로 여기를 얼른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웅이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야, 웅아.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야, 빨리 나가야 된다고! 흰자만 보이게 눈이 뒤집어진 채 한 손에는 대문,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큼지막한 돌을 지켜들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인형 머리 정중앙에 못을 박아 넣을 듯한 모습이었어요. 야, 하지 마! 하지 마! 임마 정신 차려! 하지 마, 새끼야! 야, 정신 좀 차려! 전 어떻게든 이 저주 의식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귀신 쫓는 법. 등을 세게 내리쳐라 라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전 재빨리 웅이의 등을 아주 세게 여러 번 내리쳤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 새끼야! 웅아? 괜찮아? 어느 순간 웅이의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죠. 절 밀쳐 넘어뜨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신 돌아왔구나. 뒤따라 나가려고 떨어뜨린 귀신 탐지기를 줍던 그때 이게 왜 이러지? 전부 켜진 채 미친 듯이 깜빡이는 거예요. 온 몸이 얼 것 같은 한기가 절 덮쳤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동굴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을 빠져나와 산길을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어느새 터널 입구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다행이다. 얼른 터널 안으로 전 들어갔습니다. 앞선 그 애들을 따라서 빠르게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또 탐지기의 불빛 5개가 모두 켜진 거예요. 어두컴컴한 터널 안 어딘가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닥을 기는 듯한 기괴한 모습으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얼어붙은 다리를 옮겨 앞으로 나아가려던 그 순간 봤어? 왜 봤어? 제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 건우네 집이었어요. 터널에서 쓰러진 저를 웅이와 건우가 같이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제일 멀쩡했던 건우는 절 쫓아오는 여자를 보질 못했고 지난밤 가장 문제적 행동을 했던 웅이 녀석도 그 모든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혼자만 기억하는 거야? 웅이가 하는 말이 어제 좀 일찍 도착해서 혼자 터널 입구를 둘러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터널 바닥에 어떤 남자의 사진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흑백 사진이었는데 이런 사진들이 여기 왜 떨어져 있지? 호기심에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방울 소리랑 숨죽여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터널에 들어간 기억조차 없었대요. 그래서 이상한 보낸 거야. 그때부터 빙의가 됐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 일이 있은 지 이틀 후 너무 무서웠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그 터널을 찾아가야 했어요. 가지 마. 동굴 입구에 그 비싼 캠코더를 두고 왔더라고요. 어디에도 동굴 입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그 동굴 그냥 찾지 말자. 뭐? 그럼 그 비싼 걸 그냥 버려? 너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 저주의식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그 살이 돌아온다고 했던 거. 채영이 거기서 저주의식하려고 했고 그걸 네가 봤다며. 하마터면 웅이 죽을 뻔했던 거잖아 그럼. 그 여자는 마무리 짓지 못한 자신의 저주의식을 죽어서도 웅이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끝까지 행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저주의식을 끝낼 때까지 여자는 언제든 누군가의 앞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